예, 요즘은 뭐 IT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ICT라고도 하고 뭐 하는 되게 여러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조사하고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자료들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장치에 의해서 다 정립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로 정립되면서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대상,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조사하면은 사람들의 여론, 감성,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 사회는 어떤 새로운 빅브라더가 어떤 지배하고 주도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향은 훨씬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조심해야 될 문제, 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깊게 말씀해 주시는 손병희 인하공전 컴퓨터 시스템과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된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신가요? 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뭐 가볍게 질문을 좀 하나 먼저 드리죠.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검색을 하면서 손병희 교수님이 전 성함이 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 교수님이시고 또 실제로 뵀을 때도 아주 곱상하신 외모신데 뭐 이름 때문에 이게 좀 남자로 오해받으신 적은 별로 없으신가요? 100% 다 남자로 오인을 하시고요. 이제 예. 전화해서 예. 그 손병희 교수님 좀 바꿔달라고 하면 저라고 했을 때 상대편이 좀 당황하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조금 더 유명해지시면 그런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다들 이제 많이 알아보실 것 같은데 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컴퓨터 시스템을 좀 전공하시고 또 그쪽에서 교수님으로 이제 강의까지 하시게 되는데 특히 뭐 컴퓨터에 대해서 조예가 상당히 있으신 걸로 하여튼 저희들이 인정을 드리는 선에서 최근에 지금 지금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다 이렇게 해도 뭐 전혀 그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이 그렇죠. 일반화되고 있고 네.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거를 다 짚고 헤아리기도 어렵고 이렇지만 또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뭔가 굉장히 좀 대응을 특별하게 해야 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외부 강연이나 글들을 통해서 이 과학 기술이 주도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인식, 문화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아주 뭐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라 그럴까요? 네. 어떻게 해석을 좀 해도 될까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화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수치로 딱 봤을 때 100만이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500만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흐름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0만이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은 그거를 영향을 받거나 그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뭔가 생활이 바뀐다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가끔 영화 쪽에서 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영화가 관객이 한 10만 명 들면 그 영화는 아주 관심도 없는 영화가 되지만 그렇죠, 100만, 그렇죠. 200만 명 들면은 좀 뭔가 다른 영화. 근데 500만, 이제 1000만이 넘어가면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을 이끄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되고 그 영화가 뭐 다른 것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존재인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문화는 과학이나 그런 점에서는 또 비슷하네요. 역시 이게 뭐 거칠게 얘기하면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 뭐 이렇게 양이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숫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잠재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파워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뭔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최근에 정치에서도 뭐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그 여론이 힘이다 이런 논리들이 상당히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전공하고 계시는 게
좀 감성공학 쪽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감성공학이 언뜻 보면 공학에 감성이 개입을 한다. 또는 어떤 기계에 감정이 있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 말에 대한 해석을 교수님들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제가 그 닉네임을 네. 바람난 감성공학자로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네. 쓰는 그 닉네임이고요. 원래 제 전공은 공장 자동화 자동 제어를 네. 했습니다. 근데 자동 제어를 하다 보면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기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실제 우리가 본연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되돌아보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나의 모습을 좀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감성공학이라고 닉네임을 붙였고 실제로는 감성공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기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사람이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스 모라베 그 박사가 하신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쉬운 것은 기계에게는 좀 어렵고, 기계가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다라는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거나 뭔가 데이터를 모아서 빨리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걷는다거나 그냥 멍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기계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싶습니다. 기계가 지금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는 못한다는 뜻인가요? 앞으로도 못한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뀔 수는 있겠죠. 요새는 데이터가 이제 뭐 산업의 쌀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마치 여기에 어떤 새로운 또 미래 산업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 이것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데이터랑 정보랑 이제 빅데이터랑 공공 데이터랑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그 돼요. 개념들이 다 다른 것인가요?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데이터냐? 그런데 지금 그 우리 환경에 모두 발생되는 그러니까 손 움직임이라든지 목소리 이런 게 다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게 하나하나로 있을 때 그렇죠.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게 집적돼 있을 때? 하나하나 있을 때 우리가 그 자체로 데이터라고 네, 해요? 그게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 중에 한 명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객체가 주체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그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를 시스템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위 환경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아니면 뭐 소리라든지 움직임 이런 건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데이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점심 때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 카메라부터 꺼내서 사진 찍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개인 일상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데이터인 거, 일상 정보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정보인데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정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좀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랑 정보랑은 엄연히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된 뭔가 처리가 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어떤 진전된 형태로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일수록 이제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좀 그걸 어떤 통찰할 수 있는 역량, 뭐 그게 인사이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데이터를 뭐 관리하고 좀 이렇게 조정한다 그럴까요? 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어떻게 좀 지금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개인들도
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수화된 인력들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이제 예. 떠오르는 말이 이제 한비자 책에 보면은 무엇을 안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양성을 할 때도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안목이 지금 생겨야 되는 단순하게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수준의 이제 정보라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영역이라 그럴까 이런 게 약간 뭐 경제 쪽에서 이제 네. 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라면은 뭐 간단히 주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예로 들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왜 이 소프트웨어가 막연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지금 뭐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데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이게 뭔가 정의를 내려버리면 거기 이제 플레임으로 갇히게 됩니다. 플레임. 네,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는 거 그런 거를 하면 그대로 이어지지 현재 않을까 사회에서는 싶습니다. 뭐 정보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네. 간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어떤 누군가의 의도에 맞춰서 이제 프레이밍을 네.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네. 우리가 뭐 정치나 뭐 일반 여론 특히 상품의 소비 같은 데서도 뭐 원래 뭐 어떤 게 유행이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트렌드다라든지 누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네. 것들도 사실 그것이 실체인지 아니면 우리가 네. 허상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할 근거도 또 능력도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좀 어려운데요. 네.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오류가 줄어들 수 오류가 있다.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신뢰도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인력 양성을 할 때도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융합을 하거나 그리고 그 융합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어떤 플로우가 생겨요.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결국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런 문제도 제기됩니다만 현재는 보면 어떤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반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이제 오픈이 돼서 이렇게 뭐 접근이 좀 쉽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어떤 의미라 그럴까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는 주변에 있는 모든 거고 거기에 의미가 달리면 이제 정보가 되는 거고 그게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들이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뭐 지리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2.0 200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모든 걸 좀 오픈을 해보자.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 11월에 제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서울 경기 버스 노선을 앱으로 만들어서 개방을 시켰습니다. 앱을 이제 오픈을 시켰는데요. 실제 그게 4만 건 넘는 앱 다운로드 수를 뭐 조회수가 있어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이 공공 데이터가 오픈이 됐지만 왜 일반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하면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오픈을 하자. 그래서 정부 2.0에서는 모든 공공 데이터를 오픈하는 걸로 갔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기상 정보 같은 게 좀 널리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기상 데이터를 보려면 기상청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2013년도에 정부 3.0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정보를, 공공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포털 서비스로 만들자. 그래서 서울시도 열린 데이터 그 포털이 있고요.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딱 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근데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게 되면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앱을 소유권의 저작권에 관해서는 그 개발자가 갖게 되나요? 아니면 그 소스와 공유를 하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용해서 만든 앱도 오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조건 같은 예. 그래서 그런 규약들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네. 좀 이런 그 사회 변화나 진화라는 게 그것이 정말 좀 긍정적인 방향인지 뭐 그렇지 않은 건지는 정말 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편리하긴 한데 지금 편리한 어떤 수단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정보도 지금은 뭐 정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너무 넘치는 쪽에서 어떻게 오히려 그 취사 선택을 하는가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그 변화들을 어떻게 개인들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면 그거하고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중학교 사춘기 애들이 하는 단어로 어쩌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밀접하게 결합도가 높고 연결이 끈끈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지만 그 소프트웨어의 중심은 이제 뭐 컴퓨테이셔널 띵킹, 뭐 창의적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벌써 뭐 30-4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경우가 지금 요새 다들 뭐 휴대전화를 갖고 있습니다만 뭐 휴대전화에서 다양하게 뭐 영상도 보고 정보도 받고 뭐 카톡도 하고 하긴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정말 실리를 챙기는 것은 전화기 생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소비되는 어떤 온갖 정보들을 흘리면서 그래서 마치 내가 더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그 환상이라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빠지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편리하겠다고 했던 그 전화기가 지금 없으면 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발작 수준으로 뭐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문명의 이익인가 발목을 잡는 흉기인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아까 그 말씀을 곁들여서 보면은 참 이게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하던 대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현재에 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자적인 원론적인 모범답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4차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산업이 뭐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거에 관해서 동시에 뭐 이렇게 개방 규제, 뭐 새로운 어떤 제도에 대한 뭐 개방의 필요성과 동시에
통제나 규제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네. 또 필요도 같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 창의 산업이라고 이 부르는 4차 산업이 뭐 성공을 한다 그럴까 이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나무가지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두 개를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평형을 잡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나무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끝점도 아니고 가운데 중점도 아니고 여러 개들을 이렇게 얽히설키 모아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규제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제안을 할 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공공 그 쉐어링 자전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 자전거를 타고 그냥 내 목적지에 간 다음에 그냥 길거리에다가 놓으면 돼요. 스테이션이 따로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맞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테이션이 있어서 네. 거기 갖다 놔야 네, 되는데 꼭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시를 할 때는 이런 규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뭐 제약을 좀 풀어달라. 그럼 서로 그런 부분은 협의하에 이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 있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공공 자전거를 거기 아무데나 놓으면 네. 회수는 누가 하는 거죠?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의 위치,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전거가 길에 놓여 있는 네. 상태가 그냥 보여요. 배치되고 있는 네, 상태네요. 네. 그래서 잠금도 그 QR 코드를 읽혀서 하고요.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하게 되지만 저는 중국이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높이 평가하고 그럼 우리나라 싶습니다. 시스템도 그걸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용할 수 있겠으나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션이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가야 관리가 좀 편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자전거가 길거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좀 관리상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정보상으로는 방치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결국 위치 파악이 되고 네. 다 이게 상태를 지금 네. 점검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네, 확인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만 그렇죠. 그냥 방치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식이 깨야 되고요.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 의식이 그럼 그 좀 깨야 됩니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실제로 경험적인 가치와 새롭게 어떤 변화하면서 등장하는 가치 사이에 사실 간극이 있다 이런 말씀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쉐어링 자전거가 나왔기 때문에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때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손병희 인하공전 컴퓨터 시스템과 교수님을 모시고 뭐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문과 어떻게 결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